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충청도 한 시골 마을에 글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이 글방에서 함께 공부하던 이서방과 공서방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는데 두 사람 모두 과거에 급제를 하였지요. 둘은 어릴 적부터 아래 윗집에 사는 이웃인데다가 한 글방에서 공부하여 한날 한시에 급제를 하고 보니 두 집안의 사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한날 한시에 과거 급제를 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사람의 부인들이 동시에 임신을 하였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이복의 자네 부인도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지? 그렇다네. 참으로 신기한 일일세. 어찌 두 집안의 경사가 이리 한꺼번에 들어오는지 말일세. 이복의, 그럼 우리 사돈을 맺는 게 어떠한가? 아이고, 그랬으면 오죽 좋으련만. 뱃속에 든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알고 모를 게 뭐 있나? 두 집에서 남녀가 태어나면 짝으로 묶어주면 되고 모두 남자거나 여자면 형제로 맺어주면 되지 않나? 하, 그렇군.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세. 둘은 이렇게 약속을 한 뒤 그 사실을 두 부인에게 알리니 부인들도 마다하지 않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하지 않습니까? 이서방은 벼슬을 기다리는 사이에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지요. 이서방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부인은 유복자를 낳았고 공서방의 처는 금옥 같은 딸을 낳았습니다. 공서방은 그 해에 본 고을의 원이 되더니 그 후 7년 만에 판서가 되어 온 가족이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이 서방의 유복자와 그의 아내는 믿던 공서방네가 훌쩍 떠나고 나자 의지할 곳 없어 외롭기가 이를 데가 없었고 또 생활마저 쪼들려 나이 어린 아들을 마음 놓고 공부시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공판서 딸의 나이 17세가 되어 시집을 보낼 때가 되었지요. 공판서의 딸은 고관 대작의 외동딸인데다가 인물 또한 절색이어서 한다하는 대감 나리들의 청혼이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판서의 딸은 청혼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공판서는 자기가 이서방과 언약한 일이 있긴 하지만 이제 와서 한낱 시골의 나무꾼인 이서방의 아들에게 어떻게 딸을 주겠느냐는 생각에 딸을 설득하기로 했지요. 얘야, 아무래도 그 약속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혼처를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부일원 중천금이라 했사온데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언약하신 일을 어찌 배반하시려 하십니까? 허, 너희들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취중에 농단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청혼을 하러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백성들도 한번 언약한 일은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 하물며 조정에서 중책을 떠맡고 일을 보시는 아버님께서 일구이언을 하심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인 줄로 아옵니다. 허, 그년 곱다곱다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내 이미 너를 윤대감 집에 둘째 며느리로 주기로 마음먹었으니 그리 알도록 해라. 이리하여 공판서의 딸은 피눈물을 삼키며 좌의정 윤대감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윤대감은 공판서의 딸이 천하절색이라는 말을 듣고 욕심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다가 자기의 몸에 병까지 들다 보니 급한 마음에 서둘러 며느리로 맞았던 것이죠.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 명을 내렸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큰 일을 하자면 무엇보다 주색에 빠지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 오늘은 잔치를 끝내야 하니 내일 날이 밝는 즉시 암자로 가서 못다한 공부를 마저 끝내도록 해라. 설상가상으로 신랑은 기대하던 첫날 밤조차 각시한테 퇴박을 당하고 말았죠. 소녀, 몸이 불결하여
오늘 밤엔 모실 수가 없나이다. 낭군님께서 큰 뜻을 품으시고 학업에 정력을 기울이시어 장부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장부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소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신랑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후 그날 밤으로 절을 향해 떠났습니다. 서울 소식은 시골 사람이 먼저 안다고 공판서의 딸이 정대감의 둘째 며느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서방의 아들 이겸은 분노하였지요. 참으로 야박하고 괘씸하도다. 어릴 적 소꿉놀이 할 때부터 우리는 신랑 신부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은 내가 나무꾼 신세가 되었다고 나를 헌신짝 버리듯 하다니. 신의와 사랑을 저버린 사람을 어찌 살려둘 수 있겠는가. 이겸은 가슴에 비수를 품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한양에 도착하여 좌이정 윤대감의 집을 알아내긴 했으나 한나라의 정승집 대문 안을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죠. 이겸은 고심 끝에 여장을 하고 빗장수로 가장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싸세요. 비싸세요. 이겸이 윤대감네 대문으로 다가서자 때마침 머리가 근질거려 머리를 긁고 있던 윤대감의 마누라가 빗장수를 불러들이라고 했지요. 마님은 보던 책을 내려놓고 빗장수 처녀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이고, 곱게 생긴 처녀가 왜 빗장사를 다니나?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약을 좀 사려고요. 그래. 아이고, 가엾어라. 마님이 찬빗을 들고 고르고 있자 빗장수는 슬쩍 마님 곁에 놓인 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서상기라는 중국의 이야기 책이었지요. 마님께서는 이야기책 보시기를 즐기시나 봅니다. 할 일이 없어 소일삼아 읽는다네. 처녀도 글을 볼 줄 아나? 예, 무남동녀라고 아버님 생전에 선생님을 청해 몇 년 동안 글을 읽어 싸웁니다. 그래? 마침 잘 됐네. 내가 눈이 어두워 쉬엄쉬엄 보는데도 조금만 보면 글자가 아물거려 몇 줄 못 읽고 마는데 글이 바쁘지 않으면 한 대목만 읽어주고 가려나? 이겸은 이거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여겨 재간을 다해 책을 구수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마님은 이겸의 책 읽는 솜씨에 그만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빚은 내가 다 사줄 테니 한 장만 더 읽어주게. 이겸은 못 이기는 척하며 천천히 읽어내려가다가 어려운 대목에 가선 해석까지 해주며 감칠맛 나게 읽어주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겸이 이제는 가야겠다고 일어서니 마님이 그를 붙잡았죠. 날이 저물었는데 가기는 어딜 간다고 그래? 저녁 먹고 이야기책이나 마저 읽어주고 내일 날이 밝으면 가게. 저녁상을 물리자 마님은 두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불러들여 이야기책 읽는 소리를 같이 듣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겸과 둘째 며느리의 눈길이 몇 번 마주치자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지요. 이겸의 가슴은 물론 둘째 며느리의 가슴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밤이 늦어서야 책 읽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즐거웠네. 그런데 이 처녀를 어느 방에서 재우지? 물론 내 방에서 재워야겠지만 새파란 처녀가 늙은 노친네 곁에서 잠이 오겠나? 큰 며느리는 아이가 있으니 안 되겠고 아무래도 둘째 며느리가 매일 혼자 자느라 심심할 터이니 말동무라도 하면서 같이 자도록 하거라. 시부모의 말씀인지라 거역할 수도 없고 둘째 며느리는 겨우 이해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지요. 둘째 며느리의 마음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0년 만에 이런 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하던 마음속의
님을 만났건만 정다운 인사의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변장을 하고 찾아온 것을 보아선 열의 아홉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것이 분명한데 여차하면 마음속에 서리고 서린 사연은 전하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한편 마님의 말을 들은 이겸은 일이 순풍에 돛단 듯하니 이는 하늘의 도움이로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이 없다는 말을 듣고 퍽 이상스레 여겼습니다. 윤대감의 둘째 아들이 사나이 대장부답게 큰 뜻을 품고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음을 그가 알 리 없었지요. 후원 별당으로 돌아온 둘째 며느리는 시종을 돌려보낸 후 앞뒤 문을 닫아 결고 촛불을 밝히더니 이겸에게 방석을 내어주고는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이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를 알아보겠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사오니 소년이시던 몸이 이토록 장성하시어 처음엔 몰라보았으나 앞뒤 집에 살면서 눈만 뜨면 머리를 마주하고 소꿉놀이하던 옛날에 그 눈빛과 그 목소리를 어찌 잊으오리까. 더구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조한 사이건을 꿈엔들 있겠나이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어찌 그리 쉽게 나온단 말이오. 이겸은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앞에다 놓았습니다. 오직 당신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당신의 손에 죽으려고 오늘까지 목숨을 보전해 왔사오니 소첩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아무 말 마시고 어서 죽여주옵소서. 이 말에 이겸은 그만 뒤로 주춤 물러앉았지요. 정녕 죽기를 소원한단 말이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기가 소원인 사람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죽으려는 것은 피치 못할 사연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길이지요. 소첩은 뜻있는 난군을 모시지 못할 바엔 차라리 님의 손에 죽으려는 것이옵니다. 당신 마음이 진정 그렇다면 왜 나를 배반하고 이 집으로 시집을 왔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돈과 명예로 바꾼 게 아니냔 말이오. 사나이 대장부의 마음이 어찌 그리도 옹졸하시며 대장부의 식견이 어찌 그리도 좁으십니까? 소녀 황금과 명예를 탐내어 팔려온 것도 아니옵고 초계 같은 목숨이 아까워서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부모의 언명이라 부모의 채신을 생각했고 또 무엇이오? 말한들 누가 믿을 것이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난구님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으려 했나이다. 남편은 지금껏 소녀의 마음은 물론 소녀의 손목 한번 쥐어보지 못하고 절에 가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도 그리위하던 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절에 간 남편이 한결 대장부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 이겸은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망령된 자기의 언행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요. 이겸의 태도에 놀란 공판서에 따른 이겸을 일으켜 앉히고 그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겸이 떠나려 하는데 조정에 나가 밤새 야순을 돈 윤대감의 큰아들이 돌아왔지요. 마님은 맏아들에게 어쩌냐기를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윤대감의 맏아들은 그 처녀를 보고 싶다 하며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빗장수 처녀가 들어오자 맏아들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처녀의 아래 위를 유심히 살펴보던 맏아들은 처녀를 내보내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처녀가 아니라 총각이 여장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속히 교군을 보내 둘째 동생을 데려와야겠습니다. 어서 그리하게. 상황은 이처럼 급박하게 이어졌지요. 이겸과 둘째 며느리는 일이 탈로 난 줄은 알았지만 마님이 붙잡아 앉히고 책을 읽으라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잡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겸과
둘째 며느리가 후원 별당에서 소곤소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윤대감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형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요. 일이 이러니 이 일은 동생이 처리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나? 둘째 아들은 부친이 쓰던 장도를 가지고 신부의 방으로 들어갔고 마님과 맏아들은 뒷쫓아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이겸과 둘째 며느리는 둘째 아들이 장도를 들고 들어오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칼을 뽑아든 둘째 아들이 여장을 한 이겸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장 옷을 벗어보거라. 이겸은 이미 죽을 각오를 했기에 서슴없이 옷을 훌을 벗었죠. 그러자 둘째 아들은 그를 찬찬히 보다 제꺽 칼을 집어넣고는 넙죽 엎드렸습니다. 떠도는 말을 듣고 실례했소이다. 둘째 아들은 일어나 밖으로 나와서는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와 형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무슨 일을 이렇게 경솔하게 처리하십니까? 빗장수는 여자입니다. 저는 부끄러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이 길로 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기왕 내려온 김에 며칠 묵어가려무나. 대장부가 한번 뜻을 세웠으면 끝을 봐야지요. 어머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규수를 오늘 밤까지 집에서 재워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냥 보내면 우리 집에서 괄시를 한 것이 노여워서 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둘째는 말을 마치고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빗장수를 직접 보고 여자라고 단정하고 또 하룻밤 더 재워서 보내라고까지 하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이겸과 둘째 며느리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져만 갔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겸은 윤대감의 둘째 아들의 언행에 머리를 숙이고 만 것이죠. 공판서달에 변함없는 마음을 안 이겸은 그 마음이 한없이 고마웠으나 자기는 확실히 윤대감의 둘째 아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물러서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는 말이 있어. 내 비록 한 번밖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대의 남편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저런 대장부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소. 그러니 이제부터 나 따위는 잊어버리고 남편을 잘 섬기고 따르시오. 마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겸은 한사코 어머님의 병을 핑계 삼아 그 자리를 떠났지요. 이겸은 자기가 부친 없이 자란 데다가 집마저 가난하여 공부를 못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을 통탄하며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를 하더니 마침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올라왔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겸은 과거 보는 장소에서 윤대감의 둘째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했지요. 과거의 시제가 내걸리고 일필이지로 써내려간 두 사람은 동시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이겸은 정원자의 남편인 윤대감의 둘째 아들을 보며 생각했지요. 저 사람은 뛰어난 인격자다. 저자가 그때 나를 죽였더라면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요. 결국 자기 망신이며 집안의 망신인 것을 그런 큰일을 한마디 말 없이 속으로 새겼으니 어찌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리고 오늘은 과거에 급제까지 했으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이 분명하구나. 윤대감의 둘째 아들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장을 하고 남의 집 부인 방에까지 뛰어들고 칼끝 앞에서도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더니 내 생각대로 과연 대장부가 틀림이 없구나. 속으로는 그리 생각하면서도 두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대장부는 모두 벼슬길에 올랐는데 윤대감의 둘째 아들은
좌의정이 되고 이 서방의 유복자 이겸은 판서가 되었지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검은 머리엔 서리가 내리고 얼굴엔 거미줄이 쳐 이겸은 환갑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갑날 좌의정이 된 윤대감의 둘째 아들이 오자 둘은 마주 앉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지요. 먼저 이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대감, 내가 누군지 아시겠소? 그 말에 좌의정 대감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난 이대감이 영의정쯤은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만 판서에서 그쳤구려. 좌의정이 된 둘째 아들의 말뜻인즉 마지막까지 참지를 못하고 신부의 방에서 있던 옛날 일을 꺼내는 걸 보니 대장부다운 기질이 모자란다는 뜻이었지요. 소인이 어찌 장부다운 좌의정 대감의 성품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된 것도 정승대감과 부인의 덕 아니겠습니까? 그만 우리 술이나 듭시다. 윤정승은 이 판서가 공판서 딸의 덕분으로 대장부의 체면을 유지했다는 말을 꺼내는 줄로 알고 앞질러 그의 말을 막았지요. 그것은 자기가 오늘날 좌의정까지 된 것도 공판서 딸의 대장부가 돼야 한다는 말을 옳게 여겨 처사한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옛날 옛적 성균관 진사인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인품이 월등하게 뛰어났다죠. 그는 글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농담에도 능통했으니 사람들은 그의 재주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진사 제1과에 급제하여 그 이름이 한양 땅에 널리 알려지니 높은 벼슬아치와 지체 높은 가문에서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에게 사랑스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균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위에서 멀리 바라보니 주막에 파란 깃발이 푸른 버드나무와 붉은 살구나무 사이에서 은은히 비치었지요. 김생은 봄날의 흥취에 젖어 목이 마를 정도로 술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흰모시적삼을 전당 잡히고 진주빛이 나는 홍주를 사서 꽃무늬가 그려진 술잔에 따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신 술이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니 술에 취한 김생이 술집 누각 위에 누워 있는데 꽃향기가 옷에 스미고 대나무 이슬이 얼굴을 적셔왔지요. 잠시 후에 석양이 산마루에 가로 걸치고 새들이 숲속으로 날아들자 하인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김생이 일어나 말을 타고 길을 나서니 강가에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가 냇가에 드리워져 너울거렸지요. 김생은 흥에 겨워 낮게 시를 읊조려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지었습니다. 동쪽 두렁에 꽃과 버드나무 보이는데 밤생말은 교만스레 가려하지 않네. 아름다운 힘은 어느 곳에 있는가. 복사꽃 흐드러지니 임 그리는 마음 끝이 없네. 김생이 시 읊기를 마치고 취한 눈을 반쯤 들어 올리는 순간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인의 나이는 겨우 16살 정도 되었는데 사뿐사뿐 걷는 고운 발걸음에 길가의 먼지마저 잃지 않았지요. 허리와 팔다리는 가냘프고 어여뻤으며 몸매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미인은 가다가 멈추는가 하면 동쪽으로 향하다가 서쪽으로 걷기도 하고 기와 조각을 주어 꾀꼬리를 희롱하는가 했더니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우두커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옥비녀를 풀어 윤이 나는 검은 머릿결을 가볍게 흔들자 푸른 소매는 봄바람에 나부끼고 붉은 치마는 맑은 냇가에 어려 반짝였습니다.
김생은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마음이 크게 흔들려 스스로를 억제할 수가 없었지요. 말채찍을 재촉해 달려가 곁눈으로 흘끗흘끗 바라보니 고운 치아와 아름다운 얼굴이 참으로 국색이 아니겠습니까? 김생은 말을 빙빙 돌려 그 주위를 맴돌면서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를 좇으면서 여인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여인도 처음 보는 사내가 감정을 억제치 못함을 알아채고 부끄러운 나머지 눈썹을 내리깐 채 감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걸었습니다. 여자가 점점 멀리 나아가자 김생도 계속 그 뒤를 쫓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이 도착한 곳까지 따라가 보니 마침내 상사동 길가에 있는 몇 칸짜리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생은 어쩔 줄 몰라 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우두커니 섰는데 마음이 쓸쓸하고 처량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원통한 마음으로 집으로 되돌아왔으나 멍하니 정신을 잃고 술에 취하거나 바보가 된 듯 하였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 머리를 베개에 얹었으나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일 뿐이었고 아침이 되어 밥상머리에 앉아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으며 먹더라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고목처럼 초췌해지고 안색은 다 타버린 재처럼 참담해졌지요. 그렇게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평소 김생을 따르던 막동이란 자가 찾아왔습니다. 도련님처럼 호방하신 분이 이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계시니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지요? 김생이 막동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니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막동은 이야기를 들으며 빙긋이 웃다가 김생의 말이 끝나자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그 뭘 그런 일로 근심을 하십니까? 남의 일이라고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제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쓸데없이 애를 태우지 마십시오. 정말이냐? 그래, 내가 그럼 무엇부터 하면 되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 어서 말해다오. 김생이 성급하게 채근하자 막동은 웃음부터 났지만 너무나 진지한 김생의 눈을 보고 정색을 하더니 계책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선 도련님께선 좋은 술과 안주를 마련하셔서 그 집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멀리 떠나는 벗을 전송하는 사람처럼 그 집주인에게 방 한 칸을 빌리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술자리를 만드셔서 막동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두웠던 김생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젠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까? 김생은 막동의 계책을 칭찬하며 하인들에게 서둘러 준비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김생은 전에 여인이 들어갔던 집을 찾아갔지요. 계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니시오? 김생이 부르는 소리에 집안에서 나온 것은 70은 돼 보이는 노파였지요. 혹 이 집의 주인이시오? 네, 그렇사옵니다. 네, 오랜 벗을 멀리 보내게 되어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려 하는데 이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겠소? 방이야 하나 내어드리면 그만이겠지만 어찌 이리 누추한 곳에서 오랜 벗을 환송하시겠습니까? 자리는 중요하지 않소이다. 그저 한가로이 술 한 잔 기울이기만 하면 될 일이요. 노파는 김생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하여 남는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대로 막동에게 손님을 청해오라 하였습니다. 막동은 한참 동안 어디를 다녀오는 것처럼 한 후에 나타났지요. 그래, 지금 온다더냐? 도련님, 손님께서는 오늘 많이 취하셔서 내일 오겠다고 하더이다. 김생은 서운한 투로 말했습니다. 서운하구나. 그 사람이 약속을 그르쳐
이 좋은 술을 버리게 생겼으니 이 집 주인을 불러서라도 한 잔 마시는 것이 낫겠다. 막동은 김생의 말에 주인 노파를 방으로 불렀지요. 할머니께서는 편히 앉으소서. 손님을 전송하러 나왔다가 허탕을 쳤지만 좋은 술이 아까우니 주인과 한잔하고 싶어 불렀소이다. 김생은 막동에게 술과 안주를 드리라 하고 노파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이날 김생과 노파는 취하도록 마셨고 마치 친한 벗처럼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김생은 여인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김생은 좋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또 그 집으로 갔지요. 그날도 역시 막동이 손님을 맞이하러 가는 척 집 안으로 오다 가다를 반복하더니 손님 대신 노파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김생이 똑같은 준비를 하고 노파를 청하자 막동의 예상대로 노파는 과연 의심이 든 모양이었죠. 이 북은 어느 집도 손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도령님께서는 어찌하여 하필 누추한 저희 집을 골라 사흘씩이나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약속한 손님이 오지 않아 이렇게 된 것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어? 또 할머니와 더불어 술을 나누는 것은 손님과 주인 사이에 당연한 것이 아니오. 김생은 그렇게 노파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술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 적삼 하나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것이라도 제 정성으로 아시고 받아주시오. 노파는 김생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어 걱정이 되어 김생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과부되어 살아온 지 오래지만 이웃 사람조차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 도련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김생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낭자를 보았습니다. 나이 어린 협기로 뒤를 쫓아왔더니 그 낭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소. 그런데 그 낭자를 본 뒤부터 마음이 취한 듯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그 낭자만 생각하니 애끓는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라오. 노파는 김생의 말을 듣고 지피는 사람이 있는지 그 여인을 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선 제 죽은 동생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애의 이름은 영영이라 하는데 정말 탐스러운 아이지요. 하지만 뭐란 말이요? 김생은 노파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었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노파는 김생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요. 도련님은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그 애는 회상군의 시녀입니다.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전에 내가 본 날은 어인 나들이었소. 그때는 마침 그의 부모의 제삿날이라 제가 회상군 부인께 청하고 겨우 데려왔었지요. 영영은 자태가 곱고 음률이나 그래도 능통해 회상군께서 첩을 삼으려 하시는데 다만 그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입니다. 김생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였지요.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오. 태어나서 처음 맘에 든 여인을 만날 수조차 없다니. 노파는 실망하여 한탄하는 김생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한참을 김생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뜸 들이지 마시고 말해보시오. 단오가 한 달이 남았으니 그때 다시 작은 제사상을 벌이고 부인에게 영하를 보내주십사고 청하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김생은 그 말을 듣고 뜰 듯이 기뻐했지요.
할머니 말대로 된다면 인간의 5월 5일은 곧 천상의 칠석이요. 김생과 노파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파와 약속한 날이 되었죠. 김생은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이 어떻게 돼가오? 당체 조바심이나 잠조차 이룰 수 없었어. 노파는 아침도 먹기 전에 달려온 그가 우스웠는지 미소를 머금고 말했지요. 부인께 간절하게 부탁하였더니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회상군께서 영하의 출입을 엄히 금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였지요. 그래 제가 다시 간곡히 부탁하였더니 회상군께서 오늘 출타하실 일이 있으니 그때라면 가능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영이 오긴 오겠지만 진사님 출타 시간을 알 수 없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생은 노파의 말에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지요. 그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을 내다보며 영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의 오시가 다 되어도 나타나는 그림자가 없었지요. 김생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어서서 부채를 휘둘러 기둥을 치면서 그 노파를 불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대문방만 바라보고 있으니 눈이 아프고 근심하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소. 행인들이 가까워졌다가 곧 다른 데로 가니 그때마다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소. 지성이면 감천이라지 않습니까? 조금 마음을 누그려뜨리고 기다려 보시지요.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데 먼 데서 신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생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 발소리는 점점 노파의 집 쪽으로 오고 있어 김생이 창으로 달려가 바라보니 과연 오는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영영낭자였습니다. 김생이 기뻐 손뼉을 치는데 마치 어머니를 본 아이처럼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영영은 문 앞 버드나무에 붉은 말이 메어 있는 것을 보고 안을 살피며 머뭇거리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집안에서 영영을 불렀지요. 빨리 들어오너라. 여기 도련님은 우리 집에서 손님을 전송하러 오신 분이니 걱정할 것 없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늦었느냐? 내가 못 오는 줄 알고 내 부모 제사를 그냥 지냈구나. 어서 들어오기나 하려무나. 영영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파는 술상을 차려내오더니 김생과 더불어 잔을 들고 서로 권하였지요. 몇 잔 술이 오갔을 즈음 김생은 미소 지으며 영영에게 말했습니다. 낭자도 이리 가까이 앉으시오. 내가 잔을 채우겠소. 그러나 영영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는 얼굴을 들지 않았지요. 내가 깊은 궁중에서 자라 세상살이를 잘 알지 못한다지만 술 권하는 예의조차 모르느냐? 노파가 그렇게 말한 뒤에야 영영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생이 영영에게 술을 부어주었고 영영은 주저하다가 술잔을 잠깐 입술에 대기만 했지요. 잠시 후 그 노파는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더니 영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많이 취한 것 같구나. 좀 쉬어야겠으니 내가 잠시 도련님을 모시고 있거라. 노파가 자리를 피해주어 김생과 영영만 남았습니다. 3월에 홍화문 앞길에서 서로 본 적이 있는데 낭자는 그때를 기억하겠어? 말은 기억하오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말만 못하오. 아닙니다. 말은 보았으나 사람은 보지 못했을 뿐이옵니다. 낭자는 나를 놀리는구려. 비록 내 얼굴이 파리하고 몸이 말라서 그때와 다르긴 하지만 설마 날 모르겠어? 하기야 낭자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이 된 것인지 알 까닭이 있겠어? 김생은 안타까운 눈으로 영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영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분명 김생을 기억하는 것 같았지요. 하기야 낭자는 내가 아닌데 어찌 이 마음을 알겠어? 도련님은 제가 아닌데
어찌 저의 마음을 아시나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고 영영은 다시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낭자를 한 번 보고 그리워한 지가 이미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만나보게 되다니 참으로 세상이 원망스럽소. 낭자를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죽을 뻔했던 내 목숨은 오늘을 기다려 겨우 살아남았소. 김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으나 애석하게도 영영은 김생의 말이 끝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지요. 회상군께서 돌아오시면 먼저 저를 찾으십니다. 그만 가야 합니다. 김생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영영의 말에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벌써 작별할 때는 다가왔고 다시 만나기는 어려우니. 영영이 다시 고개를 돌려 김생을 쳐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안타까운 한숨이 흘러나왔지요. 이달 보름밤에 회상군께서는 밖에서 다른 왕자님들과 달을 감상하신다 합니다. 그날 궁에 무너진 담 쪽으로 오십시오. 도련님께서 오신다면 무너진 담 옆에 작은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작은 방이 있사오니 도련님께선 거기에 계십시오. 영영의 말에 마음을 놓은 김생은 간신히 영영과 작별할 수 있었지요. 김생은 노파의 집에서 나와 멀어져 가는 영영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깊고 깊은 저 궁 안에 고운님 갇혀있네. 손을 놓아 작별한 후로 서로 소식 아득하여라. 이 날도 잊지 못해 예쁜 얼굴 알뜰한 사랑. 하루속히 서로 만나 좋은 인연 맺었으면 지난 일을 생각하니 수심은 비가 되고 만남을 고대하니 하루 해가 한 해 같네. 15야 달 밝은 밤 고운님 찾고 지고 달악 올라 달을 보며 그 옛날을 다시 찾네. 김생이 약속한 날짜가 되어가니 과연 회산군의 집 담 한쪽이 무너져 이가 빠진 것처럼 문이 되어 있었지요. 좁고도 깊은 담구멍을 따라 들어가자 이내 조그만 문이 나타났습니다. 조심히 문을 밀어보니 과연 잠겨 있지 않았지요. 김생이 가만히 문을 열고 들어가 동쪽으로 내려가자 영영의 말대로 과연 별실이 나타났습니다. 김생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영이 나를 속이지는 않았구나. 이어서 김생은 별실로 들어가 영영이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이때 밝은 달이 막 솟아오르고 서늘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습니다. 계단 위에 묵꽃들은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뜰 앞에 푸른 대나무는 맑고 시원한 소리를 내었지요. 그때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생은 영영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김생이 눈을 뜨고 바라보니 영영의 모습이 보였지요. 김생은 어둠 속에서 나와 영영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사랑 김모가 이미 여기에 와 있소. 그 말에 영영이 말했지요. 낭구는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선비입니다. 영영이 즉시 김생의 손을 이끌어 가까이 앉히고 안부를 묻자 김생이 대답했지요. 지금 나는 만번 죽을 고생을 견디고 넘어가는 숨을 겨우 보존하고 있을 뿐이요.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까? 땅은 가까운데 사람은 멀기 때문 아니겠소. 이렇듯이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지요. 김생이 밝은 달을 쳐다보고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올 때는 이 달이 동쪽 하늘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늘 한가운데 떠 있소. 밤이 절반쯤 지나가 버렸으니 이 시간에 동침을 할 수 없다면 장차 어느 때를 기다리란 말이요? 김생이 즉시 영영의 옷깃을 붙들고 벗기려 하자 영영이 말리면서 말했지요. 도령님, 어찌 저를 뽕나무밭에서 노는 여자처럼 대하십니까? 별도로 침실이 한 곳 있으니 그곳에서 좋은 밤을 편안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생은
머리를 흔들면서 거절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법을 어기고 또 죽음을 탐하여 어렵사리 이곳에 왔소. 한 번 오는 것도 이렇듯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 기다릴 수 있겠소? 무릇 일을 처리할 때는 삼가 만전을 기해야 하오. 만약 당돌하게 멋대로 행동한다면 우리 일만 누설될까 두렵소. 일이 누설되고 안 되고는 오로지 제게 달려 있으니 도령님께서는 공연히 애태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김생의 손을 이끌어 감싸 안고 들어가자 김생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지요. 김생이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구부리고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문 안으로 들어갈 때는 깊은 연못을 굽어보는 듯 두려웠으며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엷은 빙판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영을 따라 굽은 계단을 오르고 회랑을 빙빙 돌아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두세 번 문을 지나서야 커다란 안채에 도달하였지요.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잠이 깊이 들어 뜰과 방은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영영은 김생을 어떤 방으로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여기에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영영은 그렇게 말하고 즉시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여 자리에 앉거나 눕는 등 안절부절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지요. 이윽고 어떤 사람이 중문으로 달려들어와 아래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리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소리와 함께 등불이 뜰 가득히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시녀와 하인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군을 받들어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산군은 술에 취해 뜰 가운데 그대로 눕더니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지요. 이때 영영이 부인의 명을 받들고 와서 아뢰었지요. 차가운 땅바닥에 오래 누워 계시면 풍상이 들까 두려우니 어서 왕자님을 일으켜 안으로 모시랍신다. 영영의 말에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잠시 후 사람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불빛도 꺼졌습니다. 이윽고 영영의 오른손으로는 옥등을 잡고 왼손으로는 은병을 붙들고 나와 김생이 숨어있는 방문을 열었지요. 김생은 벽에 붙어서 두 발을 포개고 서 있으면서 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영영이 웃으면서 김생에게 말했지요. 도령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제가 위로하고자 따뜻한 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내 영영이 금으로 된 연꽃 모양의 술잔에다 술을 따라 김생에게 권하니 김생이 받아 마셨지요. 영영이 또 한 잔을 권하자 김생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정에 있지 술에 있지 않소. 김생은 즉시 술을 치우게 하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다른 물건은 없고 오직 붉은 책상 위에는 두보 시인의 시집 한 권이 있었으며 탁상 위에는 줄이 짧은 검은고가 하나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생은 시 두 구를 지어서 불렀지요. 검은고와 책은 맑고 깨끗하여 티끌 하나 없으니 바로 쓸쓸한 방에 앉은 아름다운 여인을 일컫는 것이리. 그러자 영영이 이어서 읊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떠한 밤인가? 비단 이불 구슬 자리에 고운님과 마주 앉았네. 이윽고 김생과 영영은 서로 이끌고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 비로소 마음껏 사랑을 나누었지요. 밤이 다 끝나갈 즈음에 새벽 달기 꽃기어 울며 날 밝기를 재촉하고 멀리서 파루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습니다. 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입고 탄식하며 다급히 말했지요. 좋은 밤은 괴로울 정도로 짧고 사랑하는 두 마음은 끝이 없는데 장차 어떻게 이별을 하리요. 궁궐 문을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터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리요? 영영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키며 흐느끼더니 고운 손으로 눈물을 흩뿌리면서 말했습니다. 옛부터 얼굴이 예쁜이는 팔자가 사납다 하지 않습니까? 말이 그러하니 비단 미천한 저에게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서 이렇듯 이별하니 죽어서도 이렇듯이 원통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낭군님께서는 강인한 마음을 가진 남아인데 어찌 소소하게 아녀자를 염려하다가 성정을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낭군께서는 이별한 뒤에는 제 얼굴을 가슴속에 두어 심려치 마시고 천금같이 귀중한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또 학업을 계속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운로에 올라 평생의 소원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이어서 영영은 토끼털로 만든 붓을 뽑고 용꼬리를 새긴 벼루를 연 다음 흰 종이를 펼쳐놓고 칠원율씨를 한 수지어 이별에 붙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하다가 오늘 만났던 곳 비단의 수놓은 휘장 안에서 손잡고 마주하였네. 등불 앞에선 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하고 베갯머리에선 새벽 종소리에 놀라 일어났네. 은하수는 오작이 흩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니 언제 다시 무산의 비구름 짙어질 것인가? 한번 이별한 뒤 아득히 소식은 알 길 없고 겹겹이 잠긴 궁궐문을 되돌아보기만 하네. 김생은 영영의 시를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즉시 붓을 적셔 화답하였지요. 등불 꺼진 사창에 달이 이윤이 견우와 직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이별하네. 좋은 밤에 일각천금만큼 귀하니 두 줄기 이별 눈물에 온갖 한이 사무쳤네. 이제 아름다운 약속마저 쉬할 수 없으니 참으로 호사의 담화로구나. 먼 훗날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한없는 은정에 늙은들 어떠하리. 영영은 김생의 시를 펼쳐놓고 보려고 하였으나 눈물이 글자를 적셔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김생의 시를 거두어 품속에 넣고 묵묵히 말을 못한 채 손을 잡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죠. 이때 새벽 등불은 희미해지면서 동창이 밝아오려 하였습니다. 이에 영영은 김생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무너진 담장 밖에서 전송하였지요. 두 사람이 서로 흐느끼되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니 죽어서 이별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였습니다. 이윽고 김생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넋을 잃어 물건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았지요. 세상의 어떤 일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영영에게 오로지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사동의 노파도 이미 세상을 떠나서 다시 편지를 붙일 길마저 없으니 김생은 희망을 잃고 헛되이 몽상에 젖어 있기만 했지요. 그러나 세월은 천년이 흘러가고 광음은 돌연히 바뀌어 온갖 근심 속에서도 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일에 따라 변하듯 영영에 대한 그리움도 점차 줄어들었지요. 김생은 다시 학업을 일삼아 경전과 서적에 침잠하고 힘써 문장을 닦았습니다. 회나무 꽃이 누렇게 물드는 시기가 되어 김생은 과거 시험장에서 나라 안에 모든 선비들과 함께 대과 시험을 치루었고 마침내 무사람들 가운데서 장원으로 뽑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생의 이름은 널리 빛나 당대에는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3일 동안의 육아에서 김생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손에는 상아로 된 호를 잡았습니다. 앞에서는 2개의 일산이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옹위하였으며 좌우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악공들은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바라보았지요. 김생은 얼큰하게 술에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 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가의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100걸음 정도 빙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지요.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희롱하는 나비와 미친 벌들이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습니다.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곁에 있던 누군가가 회산군댁이라고 하였지요.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죠. 이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회산군의 부인은 마음 붙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죠.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무늬 자리에 누이게 하였습니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닫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지요.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습니다. 궁중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들이우고 있었는데 주렴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지요. 하지만 영영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봐 두려워한 것이었지요.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고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는 놀라서 말했지요. 아이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액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지요. 회상군 댁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액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지요.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지요.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어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지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뜯어보니 그 글은 아래와 같았지요. 좋은 인연이 도리어 나쁜 인연이 되었으나 낭구는 원망스럽지 않고 하늘만 원망스럽네. 만약 예정이 아직 끊이지 아니하였다면 먼 훗날 황천으로 날 찾아오소서. 하루는 균등하게 12대로 나뉘었으니 어느 날 어느 때인들 님 그리지 않았으리. 언제나 그대를 만날 수 있을까 시름타가 깊은 한 맺힌 채 이 세상을 이별하네. 사랑하는 마음은 버드나무와 꽃처럼 시들어 거울 보면 근심으로 백발만 자란다네. 이제 고운님에게 좋은 일 없으리니 담장머리의 새벽달근 누굴 위해 울 것인가. 이별한 뒤 마지못해 방석에 먼지 털려는데 낭군이 앉은 자취
애틋하기도 하구나. 깊고 적막한 궁궐에 소식은 끊어지고 봄비에 지는 꽃은 겹겹으로 닫힌 국문을 가리네. 편지를 보내려 해도 붙이기 어려워 푸른 창가에서 몇 번이나 엄풋을 녹였던 고 쓸쓸히 이별한 뒤 님 그리워 흘린 눈물 꽃무늬 종이에 방울방울 떨어져 아롱지네. 김생은 편지를 다 읽은 뒤에도 오랫동안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였으며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이전보다 2배나 더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힘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기어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죠. 끊어진 검은고 줄은 다시 맬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죠. 두어 달이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는 김생의 친구 중에 이정자라고 하는 이가 문병을 왔지요.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물었습니다. 평소 건강하기만 하던 자네가 어찌 이리도 하루아침에 병자가 되었단 말인가? 필시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아닌가 싶네.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게.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걸세. 회상군 부인은 내겐 고모가 되는 분이라네. 그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또 부인이 남편인 회상군을 잃은 후로부터 가상과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 보시를 잘하시니 내 자네를 위하여 애써보겠네.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병든 몸인데도 일어나 정자의 손이 으스러져라 꽉 잡을 정도였습니다. 김생은 신신부탁하며 정자에게 절까지 하였지요. 그러니 정자는 그날로 회산군의 부인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 문 앞을 지나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고모님이 시비에게 명하여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사옵니까? 있지. 그리고 영영에게 명하여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사옵니까? 있네. 헌데 그걸 어찌 다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로 김모라 하는 이옵니다. 그는 제기가 범인을 지나고 풍도가 속되지 않아 장차 크게 될 인물이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사병이 들어 문을 닫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은지 벌써 2달이 되었다 하더이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병하는데 피부가 파리해지고 목숨이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병이 든 이유를 물어보니 영영으로 인함이라 하옵니다. 영영을 김생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산군의 부인은 다 듣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내 어찌 영영을 아껴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속히 영영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할 터이니 걱정 말거라. 회산군의 부인은 그 말대로 그 즉시 영영을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는 김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2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니 그 기쁨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김생은 기운을 차려 다시 깨어나고 수일 후에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김생은 공명을 사양하고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하였다 합니다. 옛날 옛적 송도에 사는 선비 남송악이 한 번은 이모가 사는 시골 마을에 놀러 갔지요. 이모네 옆집에는 담을 두른 양갓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선녀라고 부르는 절세게 무남동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선녀는 그 미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글도 꽤 읽는다는 소문이 났지요. 그러니 시골 마을은 물론 인근 고을에 한다 하는 선비들과 한량들은 선녀낭자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지만 아무도 선녀낭자를 직접 본 사람은 없었죠. 하루는 남송악이 이모부의 부탁을 받고 선녀낭자의 집으로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녀낭자의 아비가 고을의 예방과
환담을 나누고 있어 송악은 하는 수 없이 얘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수양버들 밑을 거닐고 있었죠. 그러다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의 후원까지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후원의 수양버들 숲속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때마침 선녀낭자가 거기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지요. 이전부터 미인이며 문장가로 소문난 처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하던 송악은 오늘에서야 드디어 먼발치에서나마 선녀낭자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막상 송악이 선녀를 바라보는 순간 불시에 천하가 환해지면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여 심장의 박동마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하늘의 선녀도 왔다가 울고 가겠구나. 난데없이 들려오는 웬 남자의 감탄 소리에 선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주위를 돌아보던 선녀는 수양버들 아래 서 있는 준수하고 훤칠한 사나이의 눈길과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치맛자락을 끌고 별땅으로 사라졌습니다. 단꿈에서 깨어난 듯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이모집으로 돌아온 송악은 그날 이후로는 눈을 뜨나 감으나 선녀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여 도무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지요. 세상 어찌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있단 말인가.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속세 인간이 아닌 연못가의 수양버들로 자라났더라면 추나 추동 사계절 밤낮 없이 한평생을 그녀의 곁에서 바라보며 지낼 것을. 아, 사랑이 이렇게도 사람을 괴롭게 할 줄이야. 이렇게 밤낮으로 사랑의 열병을 앓던 송악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넘치는 사랑의 고백을 시로 써서 담장 너머로 처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꼽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짝사랑에 불타는 송악의 마음은 등잔의 심지처럼 바싹바싹 타들어만 갔지요. 송악은 타는 가슴을 달랠 길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담장 밖을 돌며 휘파람을 불었고 그러다가는 또다시 시를 써서 담장 안으로 보내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여 송악은 답답한 마음에 죽겠다는 편지를 써보냈지요. 선녀낭자 초계 같은 서생이 체면을 무릅쓰고 몇 차례나 목매어 불렀건만 어이하여 대답이 없소이까. 하다못해 미물인 개가 짖어도 아는 체를 할 텐데 어찌하여 사람의 말에 대꾸가 없으신지요. 저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면 욕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화합이 없다면 살아서 맺지 못한 인연 죽어서나마 맺기 위해 차라리 내 먼저 염라대왕을 찾아가 기다리겠소이다. 그 편지가 효과가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선녀낭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드디어 답장이 왔지요. 선비님이 죽으려 하신다고 해서 죽는 일이 마음처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아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오니 연분이 있다면 어이하여 만나지 못함을 두려워하겠나이까? 편지의 뜻을 이해한 송악은 얼마나 기뻤던지 즉석에서 자기의 절박한 마음을 편지에 적어 보냈지요. 선녀낭자,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하였습니다. 한데 나는 산을 좋아하고 낭자는 물을 좋아하니 산과 물이 떨어질 수 없음은 분명한데 이 어찌 연분이 아니며 지난날 연못가에서 우연히 만난 것 또한 하늘이 정해준 연분이라 아니하겠는지요? 그러자 이튿날 선녀에게서 회답이 왔습니다. 덕과 학문을 닦으시는 서생의 몸으로 어이하여 삼강우륜을 모르시옵니까?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따를 수 없는 것이 여자인 줄로 압니다. 하오니 소녀를 생각하느라 선비님의 창창한 앞길을 그르치지 마시고 부디 학업에 정력을 쏟으시어 과거에 급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선비님과 백년해로 하여 소녀 선비님을 받들어 모실까 합니다. 부디
옥체 보존하시고 항문을 닦아 염분을 마련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선녀의 편지에 송악은 부끄러움과 안도의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지요. 선녀낭자, 내 그대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부끄럽소.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낭자를 따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오. 내 3년, 석 달, 열흘 안에 과거에 급제하여 풍악을 울리며 그대를 맞으러 갈 것이니 장부의 천금 같은 언약 잊지 말고 기다려 주시오. 송악은 이렇게 편지를 써 선녀낭자의 집 담장 안으로 던져넣고 그 길로 송도로 떠났습니다. 사랑에 힘을 얻은 송악은 해가 지고 뜨는 것도 잊은 채 학업에만 열중했지요. 유수와도 같이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관연한 나이인데다 워낙에 뛰어난 미인으로 소문난 처녀인지라 선녀낭자의 집에는 매파들이 뒤주에 골방쥐 드나들 듯 하였습니다. 그러니 선녀낭자의 부모 또한 서둘러 시집을 가라 성화와도 같이 독촉했지요. 하지만 선녀낭자는 첫 해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잡아댔고 다음 해엔 늙으신 부모만 남겨놓고 떠날 수 없노라고 구실을 댔으나 그 다음 해엔 더 이상의 핑곗거리도 없었거니와 핑계를 댄다 해도 쓸데없는 짓이었지요. 이미 부모는 지체 높은 양반의 아들과 혼사를 결정하여 잔칫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녀낭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이나 오려나 내일이나 오려나 하고 애타게 송악을 기다렸지요.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느닷없이 나타나 잔잔한 가슴에 파문을 일으켜 놓고 3년, 석 달, 열흘 안에 운하하고 훌쩍 떠나더니 어찌하여 3년이 지나도록 소식조차 없는 걸까? 선녀낭자는 애타는 심정을 하소연할 것 없어 연못가로 갔습니다. 10여 년 동안 자기가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 꼬리를 흔들어대며 헤엄을 치는 물고기를 보고 선녀낭자는 중얼거렸죠. 물고기들아, 내가 너희들을 먹여 기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너희들은 어이하여 속타는 나의 이 마음을 그다지도 몰라주느냐? 이제 열흘만 있으면 나는 맘에도 없는 재상 집으로 시집을 가.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 후로는 누가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며 너희들과 즐길 것이냐? 아, 한 번 먹은 일편단심. 저승에 가서도 변할 수 없구나. 기다리는 님은 오지 않고 며칠 후면 코 흘리는 양반 자제가 날 데리러 온다 하니 안타까운 이 심정을 그 누가 송도에 계시는 낭군님께 전하겠느냐? 그리고는 비단에 싼 편지를 꽁꽁 묶어 연못에다 던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연못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팔뚝만한 고기들이 펄쩍펄쩍 뛰어올랐지요. 비단에 쌓인 편지를 두고 물고기들이 싸우나 싶더니 어느새 큰 잉어 한 마리가 편지를 넙죽 삼키더니 꼬리를 치며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송도에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남송악은 한림학사의 벼슬까지 제수받았죠.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장에 가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펄쩍펄쩍 뛰는 잉어 한 마리를 사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잉어를 깨끗이 씻은 다음 배를 가르니 뱃속에서 난데없는 비단이 나왔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펼쳐보니 그 속에서 편지가 한 통 나왔는데 3년 전의 언약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선녀낭자가 써보낸 급박하고 간절한 사연이었지요. 송악이 부모님 앞에 엎드려 사연을 아뢰니 부모님은 빨리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백마를 잡아타고 나는 듯이 시골 마을로 내달렸지요. 한림학사 남송악이 말을 채찍질하여 땀으로 범벅이 되어 선녀낭자의 집에 들어서자 신랑 마중을 나와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남송악이 선녀낭자 부친 앞에 엎드려 전후 사연을 이야기하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꺼낸 편지를 내놓으니 신기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선녀낭자의 부친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급히 후원으로 들어가 딸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니 선녀낭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과 자네의 정성이 용왕님을 감동하게 했나 보군. 하늘과 바다가 정해준 천생배필인데 난들 도리가 있겠나? 한데 혼례를 치르러 온 신랑의 말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선녀낭자의 부친은 말을 타고 온 신랑을 마중 나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는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천생의 연분이란 따로 있는 법이거늘. 내 어찌 그 순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랑은 가마를 뒤로 물리고 말머리를 돌려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리하여 한리막사 남송악은 천하일색 선녀낭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루가 20해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백년해로했다고 전해지죠.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한선비의 아들이 시골 훈장의 딸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신랑이 각시방에 들어가 옷고름을 풀려고 하자 각시가 이를 마다하더니 이렇게 물었지요. 외람된 말씀이오나 선비의 자제분이신 낭군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사옵니다. 그렇소만. 그런데 이 시점에 그걸 왜 묻소? 이유가 있사옵니다. 글을 몇 해나 읽으셨습니까? 뭐, 한 10년은 넘게 읽은 것 같소. 그러시다면 소첩이 글귀를 드릴 테니 대꾸를 지으십시오. 갑자기 대꾸를 지으라니 거참 혼인 첫날 밤에 참으로 아름답소. 어서 글귀를 내시오. 긁게나 읽은 선비의 자제였던 신랑은 시골 처녀가 물으면 얼마나 어려운 걸 물으려 싶어 순순히 대답한 것이죠. 예, 몽답천산 각불려라. 어서 짝을 채워보시지요. 신랑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 보아도 앞이 캄캄한 게 도무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허허, 꿈에 1000개의 산을 다녔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다.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내 갑자기 술 기운이 올라오는 구려. 신랑은 첫날 밤부터 신부에게 창피를 당하기 싫어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을 끌며 대꾸를 지으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꾸가 떠오르지 않아 등에 식은땀마저 흘렀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한식경이나 머뭇거리다 하는 수 없이 실토를 했지요. 네, 그대의 글귀에 도무지 대꾸를 못 짓겠소. 아니, 몇 년을 글을 읽으셨다는 분이 이만한 글에 대꾸를 못 하시겠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뒷산 너머 절에 유명한 대사가 있사오니 그곳에 가서 이 글에 짝을 지을 때까지 공부를 더 하시고 오십시오. 소첩이 그때까지 기다리며 옷과 살을 보내드리고 시집에도 기별을 띄울 터이니 아무 근심 마시고 지금 당장 떠나세요. 이보시오, 부인. 그래도 오늘 우리 혼인하였는데. 서방님은 선비의 자손으로서 글 공부를 더하여 대장부가 되라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참으로 너무하단 생각이 드나. 내 부인의 글귀에 대꾸도 못 지었으니 할 말이 없소. 그렇게 신랑은 첫날 밤 동방화촉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 조각달빛을 등에 지고 숲속을 헤치며 절을 찾아갔지요. 신랑은 무서운 생각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잘하여 빠른 기일 내에 대꾸를 지어가지고 부인 앞에 보란 듯이 나서고 싶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절에는 이름 있는 대사 외에도 자기보다 먼저 와서 공부하는 나이든 총각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 총각을 우두머리 삼아 대사로부터 배운 글을 익혔지요.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신랑은 웃을 줄을 몰랐고 얼굴에서는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신랑은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자나깨나 눈앞에
선이 떠오르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꾸준히 글을 배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총각은 5년 만에 처음 웃는 신랑의 얼굴을 보자 너무 놀라워 물었지요. 아니 오늘은 서쪽에서 해가 떴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웃는 얼굴을 다하오? 신랑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장가간 첫날에 글을 못 지어서 동방화촉도 못 이루고 쫓겨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에야 비로소 대꾸를 지어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웃노라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체 각시가 무슨 글귀를 내놓았길래 그리 어려웠소? 몽답천산 각불려라 하는 글이었소. 꿈에 1000개의 산을 밟고 다녔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짝을 지었소? 영입청파 울부지라. 그림자가 못에 들어가도 옷은 젖지를 않네. 허, 참으로 뛰어나오. 드디어 오늘 밤에 동방화촉을 이루게 되었소. 축하하오. 그런데 너스레를 떨던 총각은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니 엉뚱한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첫날 밤에 등불 아래서 잠깐 얼굴을 본 것뿐.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남편 얼굴을 알아보기란 어려울 것이야. 증거라고는 고작 해봐야 글귀에 짝을 맞추는 것이니 누가 가도 쉬운 일이지. 혼인을 하고서도 5년 동안이나 처녀로 기다려온 여인이니 쉽게 넘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총각은 그날 밤 신랑 대신 자기가 가서 신부를 탐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여보게, 자네는 아마 한시바삐 집에 가고 싶겠지만 5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던 내 마음은 섭섭하기 이를 데가 없네 그려. 오늘은 글 공부 일랑은 그만두고 나와 같이 소풍이 나가서 이별주나 마시고 오후에 떠나게. 신랑은 서둘러 절을 내려가 신부를 만나 동방화촉을 밝히고 싶었지만 5년이나 함께했던 나이든 총각의 청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그와 소풍을 갔습니다. 총각은 신랑을 데리고 경치가 아주 좋은 벼랑가로 갔지요. 옛날 옛적에 어느 중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그만 이 벼랑 밑으로 떨어졌는데 사흘이나 걸려서 땅에 떨어지다 보니 그 사이에 굶어 죽었다고 하더군. 총각은 능청을 떨며 자기는 눈앞이 아찔해서 내려다 볼 수가 없으니 정말로 벼랑 밑이 그렇게 깊은지 신랑 보고 한번 내려다보라고 말했습니다. 성미가 참대처럼 곱고 고지식한 신랑은 아무 의심도 없이 허리를 굽히고 벼랑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이때다 하고는 신랑의 궁둥이를 발길로 냅다 걷어차는 바람에 신랑은 어찌해볼 여유도 없이 그만 벼랑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요. 총각은 그 길로 절로 돌아와 신랑의 옷으로 바꿔 입은 후 짐을 챙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장인 장모는 초래 때 한 번 보고 5년이란 세월이 흘렀기에 그가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지요. 제가 바로 5년 전에 장가를 들어 이 집에서 첫날 밤을 지내지도 못하고 뒷산에 있는 절로 공부를 하러 떠났던 이 집 사위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오는가? 어서 들어가게. 그제서야 장모는 어서 들어가자며 부산스럽게 총각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안내하더니 치마폭에 바람을 날리며 딸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얘야, 왔다 왔어. 내 서방이 왔다고. 어서 옷 갈아입고 기다려라. 얼마 후 장모의 안내로 신부의 방으로 들어선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촛불이 환히 켜진 방엔 혼인 첫날 밤에 옷을 입은 신부가 그린 듯이 앉아 있다가 사뿐히 일어서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여 총각을 맞이하였지요. 신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총각은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신부의 모습은 말 그대로 얼굴은 떠오르는 보름달 같고 몸매는 물찬 제비 같았으며 눈은 샛별 같고 입술은 앵두빛으로 물을 들인 것 같았지요. 약속은 지키셨는지요? 그 목소리 또한 날아왔던 꾀꼬리가 울고 갈 지경이라 총각은 너무도 황홀하여
입을 해벌린 채 넋을 잃고 신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하였기에 내 오늘 돌아온 것 아니겠소. 당신이 내놓은 글귀가 몽답청산 각불려라 했으니 나는 거기에 영입청파 울부지라는 대꾸를 지었소. 어떻소?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에서야 첫날 밤을 치를 수 있겠군요. 어서 앉으세요. 먼 길을 오시느라 무척 시장하실 테니 나가서 진지상을 드려오겠습니다. 신부는 그 길로 사랑방으로 나가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제 방에 든 저놈은 저의 남편이 아니옵니다. 건달임에 분명하옵니다. 지금 즉시 장정 며칠 불러다가 결박을 지은 후에 문초를 하시는 것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딸의 말에 깜짝 놀란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에게 내준 글귀를 아는 걸로 봐선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하니 속히 행동해야 한다는 딸의 말에 아버지는 머슴 며칠 데리고 딸의 방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총각놈을 결박지어 끌고 나왔지요. 이놈! 살겠거든 바른 대로 실토하라. 오늘 밤은 영락없이 미인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고 조아라 하던 총각은 졸지에 끌려 나와 부들부들 떨며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변이 있나? 장모는 사위가 죽은 것보다 옷 같은 자기의 딸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이 더욱 안타까워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지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됐느냐? 내 팔자가 어찌하여 이리도 기구하단 말이더냐? 제 팔자가 뭐가 어떻다고 이러세요? 아버지, 남편은 아직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디 장정 몇 사람을 석불사 뒷산으로 보내주십시오. 장화 몇 켤레와 가마를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놈을 길잡이로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신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총각을 보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속히 이분들을 그 산으로 모시고 가거라. 내 뜻대로 내 남편은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빨리 찾아낸다면 너는 속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총각놈은 사람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밤을 새우며 부지런히 걸어 날이 셀 무렵이 되어서 그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비춰 천길 낭떠러지 아래를 살폈지요. 그때 낭떠러지 아래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요. 배고파서 죽겠소. 총각놈의 발길질에 천길 벼랑으로 떨어지던 신랑은 다행히도 암벽 틈에 뿌리 박고 자란 천년묵은 소나무 위에 걸려 죽지는 않았으나 가지에 매달린 채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솔잎을 뜯어먹으며 연명하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겨우 신랑을 끌어올려 구하는 덕에 신랑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밖까지 나와 있던 신부는 다시 살아 돌아온 남편을 반가이 맞아들여 신방으로 들이고는 그 동안에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정을 한껏 나누었습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물었지요. 서방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살아 돌아오셨으니 그 총각을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신랑은 신부의 넓은 도량에 그만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좋소. 생각 같아서는 몇 번을 죽여도 시원치 않겠지만 5년 동안 함께 지낸 정과 그의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겠고 하니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렇게 부부는 총각을 용서하고 돌려보냈지요. 그날 밤 실로 5년 만에 첫날 밤을 치르며 신랑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그놈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대체 어떻게 알았소? 그놈이 입을 해하고 벌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놈의 입술 아래에 점이 있었습니다. 그랬군.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건 어떻게 알고 사람을 보냈소? 서방님께서 지은 글 중에 옷이 젖었다면 죽은 사람이었겠으나 물속에서도 옷이 젖지 않았다고 했으니 분명 살아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허, 대단하오. 그런데 당신은
누구한테서 한학을 배웠소? 부친께서 무남동녀라고 저한테 남복을 시키고 선생을 모셔다 10년 동안 배우게 했사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계시던 절에 가서 3년을 더 배웠습니다. 그랬었구먼. 여보,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으니 내일부터라도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그를 배우도록 하겠소. 과찬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일생 동안 익혀도 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그리라 했으니 난 죽을 때까지 배울 것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난다고 공부를 하셨으니 이제 그 배움을 활용하셔야지. 죽은 글이나 자꾸 읽으시면 뭘 하시려고요? 서방님께서는 과거를 보셔야 합니다. 기왕 늦은 바에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신 후 서방님은 말을 타시고 소첩은 가마에 앉아 풍악을 울리며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선생이 되어주시는 거죠? 정 그러하신다면 부족한 대로 쾌히 승낙하겠나이다. 그래야지요. 5년 만에 마음껏 웃어보는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멀리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옛날 옛적 황해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어렵게 살다 보니 장가도 못 든 채 어느새 나이가 30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아깝다. 청춘이 다 가는구나. 벌어놓은 돈이 있나? 장가라도 들었나? 허무하다 허무해. 총각은 탄식 속에 살다 보니 더더욱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내도 없는 데다 이젠 몸까지 부실해지고 말았지요. 에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놈이 이제는 병까지 걸렸으니 에라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총각은 절벽 위에 올라가 물에 빠져 죽기로 하였습니다. 아니다. 기왕 죽을 거 저녁 때 죽자. 아무도 없을 때 죽어야지. 낮에 죽는다면 혹시 사람이 보고서 건져줄지도 모르고 아예 죽지 말라고 붙들고 늘어질지도 모르지. 그런데 정작 절벽에 올라가서 저 아래 시퍼런 물을 내려다보자 그만 꼭 죽어야 하나 싶은 게 청춘이 아깝다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무서움이 밀려왔지요. 그래서 총각은 울음을 그치고 좌우를 둘러보았지요. 사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여보시오. 누군가 총각의 어깨를 쳤습니다. 아이구머니나 당신은 누구요? 나? 나이 3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간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라서 죽으려는 사람을 만나러 온. 뭐랄까, 암튼 당신을 만나러 왔어. 아이고, 대체 사람이요? 귀신이요? 그건 알 거 없습니다. 총각이 가만히 여인을 살펴보니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눈이 부실 정도였죠. 아니 여인이, 이런 곳엔 웬일이시오? 댁도 죽으러 왔소? 나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댁도 죽지 않아요. 내가 안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요? 여자가 총각의 사정을 다 알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공포와 호기심으로 서 있는 총각에게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구렁이요. 이무기, 저 물에 사는 이무기랍니다. 저 건너편 늪에는 또 나와 같은 이무기가 있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영이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 낙방한 이무기는 또다시 10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저 건너 이무기 둘 중 하나는 영이 되고 하나는 100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오랫동안 싸움을 하였으나 막상막하라 우리는 이제 인덕을 입으면 승리자가 되기로 하였답니다. 내가 조금 전 죽으려는 당신을 살려주었으니 이제 당신이 나에게 인덕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댁이 언제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단 말이오? 금방 죽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서워져 울고불고 하는 사이에 못 죽고 또 나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직 안 죽고 혹 지금이라도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못 죽지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살린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일 밤 다시 여기에 와서 두 마리 이무기가 물속에서 뒤엉켜서 싸우고 있거들랑. 놀라지 마시고 이 연못에 용이 자란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승부는 끝이 납니다. 꼭 해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다가 그 건너편 이무기한테 죽음이라도 당하면 어찌한단 말이오? 그거야 내가 책임을 지지요. 그럼 좋소. 이왕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몸 어여쁜 당신의 청이나 들어주겠소.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 이곳에 오셔서 꼭 제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여자는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그 어여쁜 여자가 이무기라니. 총각은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지요. 그리곤 어서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날 밤 그 연못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이무기 두 마리가 생사를 걸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무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각의 입에서는 저 하는 소리만 나올 뿐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지요. 총각은 정신을 가다듬고는 용기를 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연못에 용이 잘 싸운다. 총각은 드디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자 부글부글하던 물이 이내 잠잠해졌고 총각이 가까스로 약속을 지켰구나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본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지요. 며칠 후 이 고을에 큰 홍수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많은 재산을 얻을 것입니다. 저 거친 강가 땅이 다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차지하면 됩니다. 총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몹시도 우울한 표정이었지요.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나는 총각이 아니라 이제 서방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장가를 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있어야겠군요. 당신의 안악이 될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자 총각은 앞에 있는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무엇이 그리운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계십시오. 여자는 한숨을 쉬고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라졌지요. 얼마 후 정말 큰 홍수가 나고 온 천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물이 빠지자 새로운 농토가 생겨났지요. 용이 말한 그대로였지요. 그러나 총각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땅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하늘만 우러러보며 서 있었지요. 하루, 이틀, 사흘,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늘에서 흰옷을 나부끼며 선녀가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각은 결국 그 선녀와 혼인을 하고 들판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